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화쟁토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방문하면서 다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였던 여러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계속하며 더 나아가 국방 협력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고무적인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기왕에 수출했던 원전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건설 붐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은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주제로 하고, 잠시 후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이덕환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방문, 적어도 원자력 발전의 수출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 정권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상당히 큰 빅딜을 했었죠. 그거를 계승한다는 점인데, 저희가 다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 바로 이 원전 수출 그리고 국방 협력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외교적 마찰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런 것을 이번 순방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좀 걱정됐던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반갑고요. 네. 좀 혼란스럽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원전 완공, 준공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이 행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UAE에다가 원전을 수출했다는 사실조차도 고민하지 않고 탈핵, 네. 탈원전 선언을 해버렸던 거죠. 네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준공식에 가서 네네. 이 바라크라는 말이 아랍 말로 신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네. 정말 원전이 신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좀 혼란스러웠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정책을 대통령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문제인식을 하시고 네. 좀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네. 그게 과연 희망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이렇습니다. 저희 최근에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고집, 네.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좀 시대도 바뀌었는데 네. 좀 뭐 대통령도 잘못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좀 이게 잘못이라고 깨닫는 순간 좀 유연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그 모습의 리더십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웃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지금 뭐 1,500억 불 규모의 원전 건설이 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이긴 하지만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공동 진출하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열리리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짐작할 따름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져볼 따름인데요. 네. 사실은 UAE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내용들은 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석유 개발 국가에서 석유를 최대한 덜 채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요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은 지금 석유를 채굴해서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투자해서 더 큰 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네. 방식으로 이제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UAE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입했을 때부터 전기가 필요하고 원자력이 필요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네가 자본 투자를 하고 네, 네. 기술은 있고 자본은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떤 네. 좀 협력 대상국으로 좋다라는 네.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핀란드에다 짓던 원자력 발전소나 또 아니면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짓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공기 지연을 겪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바라카에다 짓던 원자력 발전소는 적기 준공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어떤 협력 파트너로서의 어떤 적합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계획했었던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캐도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에 유엔에서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죠.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북한이 핵 포기 대가로 북한의 경제 건설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제네바 협정을 얻어내고 그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북한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한국형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캐도 협력 사업인데 당시 학생운동권은 한국 원자력 발전은 불안해서 못 쓴다. 그러니까 미국 원자로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미 한국형 원자로가 세계의 첨단 원자로로서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 원청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형 원자로는 미국형 원자로와 다름이 아니다. 그 기술력을 충분히 보증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미 25년이 지나서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로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 잘 나가던 원자력 산업 그리고 국내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비상이 걸렸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한국의 원자력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건설 공기 등등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원자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세계 무대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좀 섣불리 뭔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 대선은 우리가 준비 없이 시작을 했죠. 전임 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자기 원래 계획보다 거의 반년 이상 앞당겨져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어느 후보도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고 고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현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판단을 유일하게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대선을 너무 성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이 캠프도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고 그 공약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이거를 그냥 밀고 갈 그랬었군요. 수밖에 없었던 그랬었군요. 그런 좀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좀 조금 더 이 공약을 그렇게 좀 섣부르게 어설프게 준비했던 공약이니까 이걸 취임한 이후에 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을 네. 거다.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UAE에서 이 원전이 실제로 완공이 되고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한국에서 지은 원전이 기술력이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 정말 평가할 만한 그런 그 시설이로구나 하는 거를 직접 가서 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가 이제 2018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1958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의 원전으로는 정말 그 특별한 해죠.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 한 250여 명의 소위 원전 1세대를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러 외국에 네. 내보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정말 그 우라늄이 뭔지도 모르던 나라에서 석탄 발전소도 몇 개 없던 그런 나라에서 네.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개발하고 그거를 자력으로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그 시설을 지었거든요. 네. 이건 정말 경축해야 될 그 사건입니다. 예, 일대 그렇군요. 사건이죠. 네. 그거를 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좀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고 네. 좀 이거를 더욱 더 그 크게 우리 국가 발전, 그 경제 발전, 국민 안전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탈원전의 그 정책적인 기조에 있던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원자력 발전 정말 위험한 것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헷갈릴 경우에는 넓게 보면 됩니다. 지금 선진국도 다 원자력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이제 뭐가 문제다 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원전 사고 없었고 원전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산업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3대 주요 원자력 사고인 TMI를 겪은 미국도 원자력 계속하고 있고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러시아도 원자력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지금 착착 원전 운영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TMI라고 하신 건 Three Mile Island.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원자력을 위험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산업의 안전성들과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그동안 안전하게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것도 한 50년간.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국민들도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그래갖고 탑뉴스에 나오고 하더라도 아직도 놀래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거 별일 아니야. 옛날에도 경험했는데 별거 아닌 걸 그렇게 침소붕대하더라고. 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성숙한 인식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근데 조금 안전과 관련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체르노빌 사태가 이제 제일 세계적으로 크게 얘기되고 있고요. 또 체르노빌 전에 사실은 조그만 사고였지만은 독일의 목도르프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1973년인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쓰나미로 인한 거죠. 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발전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그 원자로와 한국형 원자로로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이 한국형 이른바 원자로 사이에 기술적으로 세대가 뭐 체르노빌이 1세대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면 한국형 원자로는 4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 사이에 현격한 기술적 그럼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원전이 위험하냐?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네. 그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건 뭐 공중에 떠서 다니는데 떨어지면 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도 아주 위험하죠.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위험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겁을 안 내죠. 네. 뭐 이사장님도 비행기 타실 적에 걱정하시고 타세요. 예. 전혀 걱정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비행기는 누가 봐도 이건 불안한 겁니다. 네. 10km 상공을 떠서 가는데 뭐 아차하면 그냥 떨어지면은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위험한 네, 기계 그렇죠. 장치죠.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그 하루에도 수천 편의 비행기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승객들이 고민을 안 해요. 네.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술력입니다. 첫째는 기술력이고요.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비행기 자체도 굉장히 안전해졌고, 그거를 관제하는 시스템도 안전해졌고, 그 비행장도 안전해졌고, 모든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그 국제선 항공기는 유엔의 이카오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거기서 만든 규칙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비행기의 안전관리, 그다음에 승무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나라의 비행기는 다른 나라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4건의 사고에서 그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그런데 그 5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IAEA라고 하는 네. 그게 원전 진흥 기구입니다. 네. 안전을 담보해주기 위한 기구죠. 네. 근데 거기서 만드는 룰에 따라서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원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게 그 뭐가 안전하냐 위험하냐의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그 첨단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느냐. 네. 이거를 점검하는 게 현명한 자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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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것을 보고요. 또 그 근거로 원자력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을 볼 때 옛날 그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그 영국이 왜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에도 뒤지고 미국에도 뒤졌냐 하면은 이른바 적기조례 때문인데요. 적기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는 위험해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적기를 든 사람이 다니면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달리면서 고지를 하고 자동차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 정도로만 달리게 한 조례가 적기 조례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독일의 다임러 벤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3사 특히 포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꾼 그 자체가 이 과도한 안전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 위기감 이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원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전이 이른바 위험하다는 그 공포 마케팅으로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기 정범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사실은 TMI 원전 사고도 있고 뭐 3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TMI 원전 사고는 원자로의 절반이 녹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두꺼운 경남용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안 나왔고 사망자가 없습니다. 물론 재산상의 손실은 있었지만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사망자가 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우리나라 어떤 제천 화재 정도의 사고인데 그런 것들이 뭐 수만 명이 죽었다든지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면서 대중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많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 TMI 원전이랑 똑같은 종류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남용기를 짓는데 전체 건설비의 25% 이상을 써서 아주 튼튼한 방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사고 난다 하더라도 방사선을 그 안에 대부분 다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를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를 탐색하던 단계에서부터 국도가 좁고 밀집되어 있다는 걸 고려해서 그 종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 원천 기술은 저 웨스팅하우스인가요? 웨스팅하우스 거를 맨 처음에 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도입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그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회사로 미국 회사지만 도입선을 바꿔서 그쪽에서 기술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전의 경제성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원전이 가장 값싼 단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환경운동 단체에서는 원전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하면은 결코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하다. 또 원전은 정말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 그리고 값싼 에너지다 하는 데서 값싸다는 것이 굉장히 또 큰 장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값싼 것이 결코 아니다. 폐기물 비용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정 박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선 뭐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로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55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석탄은 한 7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LNG 발전소는 한 160원, 15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런 것도 한 250원 정도 들어갑니다. 1kW에.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과 태양광 비교하면 4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력과 태양광이 4배 정도 비싸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4배 그러면은 그냥 4배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휘발유로 생각하시면 리터당 1,500원짜리 휘발유가 있고 리터당 6,000원짜리 휘발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좀 더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 55원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세요. 예컨대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비용, 또 원전 해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누차례
보여도 드렸고 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세요. 네, 특히 이제 네. 탈핵 NGO 하는 분들이. 네. 근데 실은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사후처리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이 이제 운영을 종료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네. 사용 후 해결료, 네. 그다음에 원전 해체, 그다음에 네. 중전이 폐기물 처리 비용인데 네.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해두고 있습니다. 돈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적립을 해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체에 따라서 이제 원전 해체는 나중에 한수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네. 한수원이 갖고 있고 네. 사용 후 해결료는 한수원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화해서 산업부에다 맡겨놓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한 드럼당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한 드럼을 환경공단으로 넘길 때마다 1,3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55원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55원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미 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뭐 지역 주민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더 비싸다. 네.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한수원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한테 준 돈이 나간 돈이죠. 네.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준 돈은 국경을 벗어난 돈도 아니고 소진된 돈도 아니거든요. 그냥 위치만 바꿔준 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에너지원을 고려할까에 있어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간 돈이니까 네. 고려를 하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다 이런 주장은 근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도 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같이 고려를 하든지 네. 같이 안 고려하든지 해야지 어. 뭐는 고려하고 뭐는 빼고 생각하고 이건 사실 합리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차례 무슨 공론화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그 NGO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뭐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다 고려돼서 네, 네, 55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결국은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발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유 발전 이런 경우에 사용 후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탄 처리 비용. 석탄에 뭐 부분적으로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다가 투자를 시설 그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하지.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기여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다른 발전소들은 다른 그 에너지 시설들은 그 오염이라는 게 즉각 발생하고 즉각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원전처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크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참 좀 난처한 상황이죠. 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NGO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수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을 운전하고 그 시설을 갖추고 운전하는 회사는 한수원이라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회사 하나뿐입니다. 네. 공기업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전기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원전을 돌리고 거기서 수익이 남아도 그거는 공기업에 그냥 있는 거고 네. 그게 어디 딴 데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재투자가 돼서 다른 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는 데 쓰여요. 네. 거기서 뭐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립을 하더라도 그건 정부 돈이나 정부의 금고에 들어가거나 뭐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원전을 가장 심각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소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벌써 1,500개 이상의 그 신재생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네. 발전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게 뭐 3,000개가 될지 5,000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LNG 발전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소위 말해서 민간 발전사들한테 우리가 전기요금을 통해서 보상을 하면은 그 돈은 절대 에너지 그 산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발전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그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야산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시설을 해놓은 농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그건 재투자가 아니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그게 수명이 10년 내지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다시 바꿀 적에 또 그만큼의 투자를 소비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그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이 환경 단체들 또는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원전을 집요하게 폄하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원전은 그런 시민단체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원전에서 수익이 남는 거는 그냥 재투자가 될 뿐이고. 근데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시설을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그 운영권을 갖게 되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전기요금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요. 시민단체는 풍족한 자원을 얻게 되는 거죠. 현실하고 진실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 준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고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충분한 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원하는 분야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미래 설계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미래 에너지화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더 절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6월부터 우리 사회가 탈원전 정말 그 혼란에 빠져버렸는데요. 이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더 크게는 에너지 정책이 무너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생활이 무너지고 안보도 그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국가 정책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지 될 그런 사안인데 이게 너무 허술하게 섣부르게 너무 부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가 벌써 한 9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미 그 원자력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공학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이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가 있은 후에 원전을 상당 기간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원전 산업이 거의 그 죽어버렸죠. 영국은 56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원전 건설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우리나라 걸 가져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탈원전 정책을 어설프게 추진하다가 보면은 우리라고 그런 정말 그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현재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지고 전문가들이 없어지고 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뭐 중국 동해안에 2020년까지 46기 그리고 2025년까지 90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고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될 텐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주 표정 관리하느라고 요새 상당히 고심한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원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UAE에 원전 수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못하게 됐고 미국이 못하게 됐고 일본이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중국, 한국의 어떤 3강 구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원전 건설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러시아랑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일 거고요. 또 사실은 그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원전 4기가 20조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부품 수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까지 해서는 100조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고 네. 4기가 그리고 UAE와 지금 우리가 동반자 관계를 보여준 것처럼 100년간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160기 이상 건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6개월 전에 고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UAE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저희가 네. 저희 희망은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 있는 이제 뭐 각종 공급사나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한 2천여 개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한 2, 3년에 한 기씩 원전이 건설되는 것에 맞춰서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 5년이 지연되고 하면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에 큰 상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과 탈원전 정책은 서로 뛸 수 없는 정책인데 지금은 각각 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떤 축복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여전히 같은 강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그 하여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축복의 에너지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탈원전도 우리 사회가 합의하면 할 수 있죠. 네.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정말 진심에서 그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진통을 겪고도 그걸 못한다면은 정말 심각하죠. 근데 이 원전 탈원전이라는 구호 아래 법이 무시가 되고 제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막연한 공포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탐구해 보신다면 답을 낼 수 있고 국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대통령께서 따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그 미래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놓고 오늘 열띤 토론을 이어가 주신 두 분 정범진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원자력 발전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의 그 미래의 주축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9개월이 돼가네요.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센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주된 논리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1년 그리고 더 지나서 3년 동안의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으로의 복귀입니다. 원전에서 탈피할 것으로 알려졌던 영국이 새롭게 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롭게 원전 건설을 선언하고 나섰고 원전을 멀리 하겠다던 대만이
원전 건설을 하고 일본도 다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동 국가들의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에너지 설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가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신추세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서 우리가 그 선두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우리의 미래 산업,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꿈의 직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